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3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스토커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률 기자가 갔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론가로 훌쩍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임종률 기자 대신에 뉴스토커 진행을 맡게 된 소준일입니다. 아, 이게 뭔가 오프닝이 깔끔하네. 그렇죠.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게 확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들을 때 뭔가 좀 더 전문적이 됐는데 약간 이렇게 들으실 것 같아. 이게 2014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이게 사실상 저희가 스토커를 녹음을 하고 있는 게 지금 12월 29일이죠.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옛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낡은 것들은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저희도 한번 분위기를 쇄신을 해가지고 사실 구면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하셨던 임종률 기자 그리고 박세훈 기자까지 이번 주 녹음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스토커는 뭐 스토커의 중간중간에 깨알같이 나와서 아주 좋은 방송을 보여주셨던 두 분의 기자들을 모시도록 했습니다. 자, 제 옆에는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한 번 나오셨습니다. 오해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해원입니다. 아, 이게 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때 딱 나오는 거 법이에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연말 결산할 때 그때 나오는 게 메인이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고 지금 저 옆에 있는 김동욱 선배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스토커 원년 멤버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다가 이제 임종률 선배 또 박세훈 선배도 또 좀 이렇게 껴준 건데 또 두 분이 또 이제 하시다가 모르죠. 우리 또 송구 영신이라고 시즌 3는 또 저희 둘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예 보내버리겠다. 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송구 영신의 정신을 가득 담아서 오해원 기자의 인사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역시 스토커에서 간간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김동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체육부 김동욱입니다. 근데 확실히 진행자가 바뀌니까 이게 뭔가 차분해졌다고 해야 되나? 역시 전문가가 다르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인 거죠.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사실상 원했거든요. 굉장히 지금 1년 동안 임종률 기자가 진행을 하면서 그 임종률 기자 마음대로 진행을 했던 사실 저희는 프리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D의 부족한 준비와 덧붙여서 임종률 기자 팀장 아니겠습니까? 임종률 기자가 주도하는 대로 방송을 했던 그런 좋지 못한 과거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청산을 하고 저번 주에 2014년 스포츠 결산이라고 해가지고 뭐 굵직굵직한 메인 이벤트 3개만 한번 추려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올 초에 있었던 소치 올림픽, 소치 동계올림픽 그리고 올 중순에 있었던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최근에 막을 내렸던 인천 아시안 게임까지 해가지고 3개 메이저 이벤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2014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국내 스포츠 그리고 기타 스포츠 소식들 소소한 이야기들. 네, 소소한 이야기 뭐 소소한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그 어떤 이야기가 또 숨겨져 나올지 사실 지난주에 오해원 기자가 터뜨린 한 방이 상당히 컸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그렇죠. 피 처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결국은 저희 PD가 말을 잘 들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별다른 일은 없었죠? 아, 네. 뭐 사실 뭐 우리 또 박 PD가 잘 해줘가지고요. 뭐 별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계속 이게 역사란다. 이 서버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듣다가도 이거 나 같은데? 검색하면 언젠간 나와.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는 뭐 거예요. 찔리는 분은 계시겠죠. 사실 그래도 기자 정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옳지 못한 것을 보면은 그것을 덮지 않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야, 역시 포장 잘해. 포장이 아니라 이것은 이 두 분 기자님들도 분명히 그런 직업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방송을 들으셨던 당사자께서도 뭐 본인 실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해를 하시겠죠. 아, 근데 분명히 그건 찔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 잘못된 행동을 지적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 행동을 또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번 주에 한 방을 터뜨리신 그 오해원 기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김동욱 기자는 뭐 없나요? 뜬금없이 갑자기 없냐고 하니까 좀 가다가 뭔가 나와야 되는데 좀 가다가 뭔가 그러면 있는 걸로 알고 제가 한번 그렇죠. 진행을. 이게 지금 조심스러운 게
진짜 실명을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영 기자도 뭐 삐처리를 했지만 예전에 한번 모 농구계에서 여자 농구 쪽이죠. 여자 농구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뽑는데 원래 기준이 우승팀 감독이 대표팀을 맡는다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한은행 임달씨 전 감독이죠. 임달씨 전 감독이 계속 맡다가 갑자기 한번 이호근 감독이 맡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그 이유가 뭐 기술위원장의 이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그런 힘이다 해서 기사가 나간 게 실명을 썼죠. 그렇게. 근데 그 뒤에 무슨 누구 지금 여기서 실명을 안 밝히겠습니다. 또 전화 오고 그러면 모 인사께서 뒤에 직책은 또 박아줬어요. 직책도 실명과 직책을 박아줘서 전화가 왔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름을 좀 지워달라. 기사에서. 근데 뒤에 기술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박았는데 기술위원장이 2명, 3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 아니 그러면은 기술위원장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거 뭐 A 기술위원장 하면은 뻔히 아는데 계속 그래도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던 게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쓰지. 모 대통령이라고 쓰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저를 이제 설득하다가 결국 그냥 가는 걸로 끝났죠. 그냥 그대로 바꾸지 않고 가는 걸로.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욕을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귀찮아요. 당사자한테서 그렇게 계속 전화가 그쵸. 오고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전화 받고 이런 거는 사실 뭐 흔히 있어요.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이렇게 전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사회 뭐 기사나 뭐 연예 기사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정치 기사나 고소죠, 고소. 그러니까 뭐 법적인 분쟁으로 그게 할 수 있는데 체육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 나와 취재원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복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삐 처리만 잘해주면 뭐 적절하게는 쓸 수 있습니다만, 뭐 끊어지면 다른 취재원 찾아야죠. 뭐 방송이 한 60분 동안 삐삐삐삐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좋아요. 사실 그 예전에 케이블 채널에서 치터스 막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미국에서 외국 방송. 제리 스프링거 쇼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또 누구나 알 수 있게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지. 지금 오해영 기자와 김동욱 기자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얘기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인맥들이 좀 많이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스포츠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고 사실 2014년 한 해에 그동안 묵혀져 왔던 문제들이 연달아서 좀 터진 감이 없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스포츠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보면 2월이었습니다. 3월이었군요. 3월 달에 여자 컬링팀 성추행 그리고 토건 논란이 있었고 안현수 선수가 이제 성남시청에서 뛰다가 러시아로 귀화를 하는 빅토르 안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빙상연맹에서의 그런 비리라든지 내부적인 문제, 쇼트트랙에서의 파벌 문제 이런 것들도 나왔고요. 올해 중간중간에 태권도라든지 유도에서 펼쳐졌던 그런 아마추어 승부 조작 그리고 매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스포츠 4대학을 척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녹음 시점으로 어제였습니다. 12월 28일 일요일에 이제 기습적으로 발표가 나왔는데 그 발표를 두고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일요일에 하냐고. 그러니까 기습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 날 기습적으로 발표를 할 테니 제발 언론에서는 조금만 작게 달아서 조용히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게 일요일 날 정말 공식적인 언급도 없었지 기습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냥. 사실 10월 달 중순쯤에 한번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띄웠다가 하루 전에 갑자기 또 취소를 하고 발표를 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었고 어떻게든 좀 이 문제를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말씀대로 좀 줄여서 발표를 하고 싶다. 그리고 파장을 좀 줄이고 싶다라는 그런 좀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뭐 269건 정도의 그런 비리 사례를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검찰로 고발 내지는 송치가 된 건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예. 좀 논란이 됐었던 문제들은 언급 자체가 없었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이 그냥 유야무야. 네. 그러니까 조사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크게 대두되는 걸 이제 서로가 이제 피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중간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고 야 이건 정말 크다 건수가 크다 싶은 것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더 대한체육회에서 조사하고 네. 뭐 또 검찰 조사 그런 게 이제 몇 개 없는 건데.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알맹이가 좀 그러니까 핵심이 좀 빠진 듯한 이제 발표였던 게 좀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최근에 또 이 저희 큰 집 사시는 분 관련해서 좀 문제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아 이거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저번 주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가 안 보여주셨다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큰 집 사시는 분. 큰 집 사시는 파란 지붕. 예. 큰 집 전 사시는 차가운 바닥에 사시는 분이라고. 제가 좀 헷갈렸네요. 파란 지붕. 큰 집 그 사시는 분하고 관련된 인사가 약간 그 문제가 있었어요. 체육계 쪽에도 네. 그분 관련 뭐 인사가. 근데 그 얘기는 또 없어요. 그렇죠. 쏙 빠졌다고 요건 하더라고요. 발표예요. 근데 그것도 약간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 들어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김동욱 선배 말한 것처럼 빨리 그냥 올해 안에 발표해버리고 뭔가 해치우고 싶어서 그냥 그런 결과를 보여주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이만큼은 했다고 일단 발표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한 번 미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발표를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달에 하려고 했으나 거기에 이제 뭔가 좀 걸린 게 있었겠죠. 그렇죠.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필터링을 좀 하고 그래서 이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2014년 안에 발표는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해야 되지 이게 시간을 잡다가 이게 12월 말까지 온 거죠. 근데 12월 말에 되면 이제 뭐 종무식도 하고 이거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이 29, 30, 31일 그때 일 안 하잖아요. 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마지막에 그냥 던지고 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아쉽죠. 아쉬운 굳이 점이 공무원들이 일요일 날 출근을 해서 그렇게 그렇죠. 쉬는 날에 그것도 차관님께서 차관님께서 저희가 직접 원래 나오셔서. 보통 일요일 날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공무원들은 그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사실 말씀대로 이렇게 좀 기습적으로 유야무야하고 넘어갔고 뭐 그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2015년에는 이제 경찰청 내에 새로운 뭐 부서를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스포츠 비리를 감시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두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 이번 조사에서도 뭐 지적이 됐던 문제입니다만 뭐 이러이러한 비리가 있었고 뭐 처벌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밝혔는데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다음에도 이런 비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에는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지적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사상 누각 같은 그런 오늘 일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쓰네요. 네. 그러니까 박 PD 사상 누각이 맞아?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지 뭐 맞는지. 그러니까 이게 일단 들어보죠. 예. 아니야. 일단 던졌어. 사상 누각. 사상 누각이 아닌 것 같아. 뭐라 해야 되지? 빛 좋은 개살구. 그래, 빛 좋은 개살구로 가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발표를 딱 하고 이거 그림이 좋잖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네들이 결과를 내놓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거로 그냥 가는 거예요. 종목도 뭐 큰 종목 없어. 뭐 태권도. 그렇죠. 태권도도 아니고 제일 거기서 크게 나왔던 건 택견. 그죠?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뭐 그러니까 축구, 야구 뭐 이런 거는 그동안 뭐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뭐 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다 복싱이 뭐 빙상, 펜싱도 그 뭐 감독님 한 분이 또 뭐 조사 때문에 자살도 하시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이미 알려진 거 그렇죠. 그런 거밖에 없어요. 축구, 야구도 솔직히 아마 종목 같은 경우에 뭐 흔히 말해서 돈을 받고 뭐 감독이 선수를 기용하거나 그런 건 이미 다 알죠. 나왔고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렇지,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뉴스로도 나온 게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통계를 내서 그쵸. 발표를 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동안 1년에 있었던 거를 예. 다 이렇게 하나씩 모아서 그냥 12월에 마지막 근무일에 그냥 몰아서 발표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그런 문제점들 뭐 학원 스포츠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독이 전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프로팀의 지명을 받고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조금 더 그라운드에서 많이 모습을 보여야 그렇죠. 하고 예. 뛰어야 하고 경험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감독이 그런 좀 아이들의 미래를 쥐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예. 좀 비리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정말
모든 종목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경기에 나서고 흔히 말해서 가끔 어린 때부터 대표팀에 뽑혀야 마지막에 이제 살아남는 게 스포츠다 보니까 최근에도 롯데의 프로야구 롯데의 김용수 그렇죠. 코치죠. 한번 지금 선임이 됐다가 취소가 됐죠. 예전에 중앙대 시절에 돈 받아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쓴 거죠. 줘서 심판들을 이렇게 관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어요. 네. 아마야구 대한야구협회죠. 근데 그거를 징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는 선임을 했고 근데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따로 있고 대한야구회랑 이게 같이 공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른 데서 이제 그렇죠. 처벌을 받았기 근데 때문에 이게 그 야구판에서 이제 야구라는 우리는 한 종목인데 이렇게 무리를 빚은 사람을 징계도 끝나기 전에 하는 게 선임을 맞냐? 해도 되냐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또 철회를 했죠 계약을. 재미있는 구단이에요 롯데. 참 롯데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종목 특히 아마죠 이제 곧 대학생들 특히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브로커들도 있고. 브로커들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괜찮은 선수들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그 부모님이랑 그 대학교의 감독이랑 만나게 해주고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기서 중간에서 그러니까 거의 선수 출신들인데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것 대가로 뭐 조금씩 이제 돈을 얼마를 받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하여튼 좀 봐주는 거죠. 이제 그 감독들이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딜을 봐준다고 해야 되나? 사실 예전에 뭐 프로야구라든지 프로축구라든지 이런 프로스포츠에 진출을 했던 선수들이 과거에 고등학교 시절 뭐 이럴 때 두각을 드러내서 대학교 감독들이 그 선수를 이제 데려가가지고 이제 자신의 팀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치열한 정보전을 벌이고 물밑 작업을 벌이고 뭐 이런 것들이 또 극화가 됐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선동열 감독의 일화를 담아서 영화 이제 스카우트 역시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농구도 이제 농구대전 시절에는 그 당시로 억대의 돈이 대학 스카우트 할 때 들어갔으니까.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그건. 그때는 이제 한창 농구대전치 시절이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디 세대까지를 농구대잔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상현, 조동현 딱 그 정도 세대까지. 그 이후에도 그 딱 바로 뒷세대의 실명은 밝힐 수 없지만 지금 모 팀 코치로 있는 분께서 대학을 갈 때 2억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러면 다 이거 검색한다고 안다고. 이거 그냥 삐해요. 삐해. 삐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 우리끼리 알고 가자는 거지. 이거는 삐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야 박 PD 이거 진짜 해야 돼. 지금 적고 있어요. 몇 년 지난 거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을만한 정보원이군요. 그러면. 믿을만한 정보원이지. 그 형님이 뭐 하시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럼 왜냐면 이거 나도 이거 저도 아는 분인데 이거 나가는 순간 누군지 바로 나가요. 그래요? 안 돼. 좀 특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누군지 안다 그러면 순간 그럼 내가 볼 때는 눈치 좀 있는 사람은 알 수도 있어요. 그 선수의 형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는 순간 이 선수 누구다라는 거 알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사실 요새는 뭐 무슨 인터넷에서 각종 스포츠 커뮤니티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만약에 검색해보면은 다 얼마 받았는지 다 나올 거예요 아마. 다 나와요. 그리고 이게 다 없을 수가 없는 게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좀 인기가 좀 덜합니다만은 민속씨름. 씨름이 옛날에는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80년대에는 최고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절만 되면은 집에 앉아서 그러니까 씨름을 보는 그 당시에 뭐 이만기 장사, 뭐 이봉걸 장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그 당시에 몇 억씩 받고 막 그랬대요. 입단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A팀에서 입단하려고 이제 미리 이제 뭐 운동 대학교 다니거나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운동할 때 이게 뭐 밥도 사주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A팀에 그거 받고 나서 B팀으로 더 많은 돈 받고 막 입단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사실 그 선수들이 받는 거는 어차피 스카우트 비용이라고 보면은 그게 제 생각인데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문제는 이제 돈을 주고 대학을 가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돈을 주면서까지 대학교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있다. 그만큼 엄밀히 말하면 좀 기량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프로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패키지 딜이라 그러잖아요. 트레이드 할 때
정말 핵심 선수 한 명 있고 네. 나머지 한 3명 따라가는 그런 그렇죠. 패키지들이 예. 있잖아요. 끼워넣기. 그런 식으로 이 대학교 갈 때도 고등학교에서 뭐 이렇게 좀 잘하는 뭐 어떤 대회 나가서 뭐 MVP 같은 거 받은 선수를 만약에 특정 대학 어디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선수가 그 학교를 감으로써 친구들 몇 명들이 같이 그 학교를 진학하고 이런 경우들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과거에 프로야구에서 지금은 뭐 은퇴하신 선수들인데 그분들이 과거를 회상하시는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많았고. 예. 네, 여튼 뭐 과거에는 그런 전적들이 있었고 사실은 그런 좀 좋지 못한 관습들, 뭐 인습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관행처럼 굳어져서 내려온 느낌들이 있는데 좀 다음에는 좀 척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에는 이런 그렇죠. 뉴스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감독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적을 좀 좋게 유지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자신의 평판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렇죠. 연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무리한 부탁들 내지는 뭐 선수를 끌어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뭐 종목들을 불문하고 뭐 등급을 불문하고 벌어지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관련을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월드컵 즈음해 가지고 홍명보 감독도 이 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박지성 선수가 이미 은퇴를 선언했지만은 네. 박지성 선수를 다시 데려오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월드컵을 앞두고 사실 국내 축구계 그 국내 국가대표 축구를 둘러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박지성 선수의 복귀 여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선발할 것이라고 사실상 뭐 어느 정도 다 모든 축구를 조금씩 안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게 팀 구성원이 어느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했는데 그 선수들이 다 경험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었고 네. 그거를 이제 정말 한 방에 보완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박지성이었는데 뭐 박지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먼저 이제 자기가 먼저 선을 그은 거죠. 뭐 안 가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뭐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이 그러니까 나쁜 성적이 났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도로 대표팀이 월드컵 가기 전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고 네. 그거를 정말 대표하는 사건이 그 박지성의 복귀를 언급했고 그러니까 홍만 감독이 박지성의 대표팀 복귀를 언급했고 하지만 이제 정작 선수 본인은 가지 않겠다. 이 했던 것이 그 안 좋은 분위기를 딱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렇다면 박지성 선수가 자신의 결정을 번복을 하고 만약에 대표팀에 복귀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 대표팀의 브라질 월드컵은 어땠을까요? 저는 별 차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별 차이 없었을 것 같아요. 박지성 자체가 어쨌든 1월 그때 시기가 1월이었으니까 네. 본인도 이제 진짜 현역 은퇴를 고려하던 시기였잖아요. 만약에 올해 은퇴를 안 하고 뭐 내년까지 지금도 은퇴를 안 한 상황이었다면 네. 그래도 뭐 조금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아마 에인토번에서 경기를 못 나오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상 홍명보 감독이 박지성을 원했던 건 경기력 차원의 팀 리더가 아니라 네. 어린 선수들을 이끌어줄 그런 정신적인 리더가 필요했던 거였기 때문에 네. 그 상징적인 의미의 박지성이 필요했던 거지 경기력 차원에서 박지성이 필요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성이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잖아요. 맨유 시절에도 무릎 수술을 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뭐 한 경기를 뛰고 나면 그러니까 소속 팀에서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가 있으니까 한 경기를 뛰고 나서 한 3일 정도 훈련을 못 하고 휴식을 취해서 다시 무릎 상태를 경기에 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뭐 일주일 뒤에 경기를 나가고 이게 가능하지만 대표팀에 오면 한 3, 4일 간격으로 경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력보다는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을 좀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했던 건데 그렇죠. 근데 일단 그게 뭐 빠그라진 거니까 홍 감독도 아마 좀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또 실패를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안 할 거라는 거 알고 또 이런 얘기를 던진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충격요법을 선수들에게 주겠다. 주겠다라는 것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박지성 선수가 복귀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에게는 손해될 것이 없다라는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했다. 어차피 안 들어올 거라는 걸 알면서 네. 약간 뭐 찔러봤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그런가요? 박지성 선수가 그러니까 뭐 꼭 이 협상이라던가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공개된 자리 이런 네. 데서만 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식 석상이 아닌 데서 그런 데서도 이제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게 다 오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미 모든 게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표팀을 뽑으려면 그러니까 선수하고의 의견만 조율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단하고도 의견 조율이 돼야 되는데 구단에서도 지금 선수 상태가 메디컬 체크를 했을 때 선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분명히 대표팀 관계자 대한축구협회에도 보고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송명호 감독이 얼마나 경험이 많은 선수 출신입니까? 그 보고를 받고 알았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월드컵에서 이 선수를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선수인가 아닌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개살이 선 상태에서 저는 이미 다 그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걸 던진 게 아닌가. 오면 좋고. 오면 좋고. 오면 땡큐고. 오면 좋고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어쨌거나 그 발언을 통해 가지고 홍명보 감독 본인이 좀 원하지 않게 논란에 휩싸인 느낌도 있어요. 자기 말을 그쵸. 계속 번복을 하는 경우가 돼버려서 네. 분명히 홍명보 감독이 처음 이제 부임했을 때부터 항상 얘기한 게 경기에 뛰는 선수. 원칙. 경기에 뛰는 선수를 이름값이 아닌. 근데 이때부터 이제 박지성 복귀를 언급할 때부터 그게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제가 홍명보 감독님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옹호해도 괜찮습니다. 옹호하세요.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실패가 예견됐던 제가 이런 얘기를 스토커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저는 실패가 예견됐던 월드컵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애초에 시작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어느 팀이 월드컵이 1년 앞두고 있는데 연속성 없이 감독을 바꾸나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뭐 대표팀 코치를 뭐 계속 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디서 밖에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감독인데 어떻게 선수들의 상태가 파악하고 어떤 선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선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데리고 썼던 선수, 나랑 같이 올림픽에 갔던 선수, 또 올림픽에서 또 동메달도 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또 올림픽에서 월드컵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뭐 대실패로 끝났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대한축구협회에서의 그 감독 매니지먼트 뭐 그런 차원에서도 좀 실패였고 그리고 저는 사상첫 원정 8강이라는 그 목표 자체도 굉장히 좀 우스웠어요. 너무 높게 좀 설정이 돼 있었죠. 무슨 8강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 2002년 한일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거니까 4강 했죠. 네. 그야말로 안방에서 하는 대회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목표는 크게 잡아야지.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 축구를 싫어한대요. 아니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16강을 갔으니 거기다 또 16강을 목표로 잡으면 좀 뭔가 모양새가 안 나죠. 이미 한 번 달성을 그렇죠. 했으니 목표는 잡아놓고 그 사람들도 목표 8강 해놓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시안컵도 사실 지금 2015년 대회 55년 만에 우승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대회가 56년,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회가 60년인데 1회, 2회 대회 우리가 우승하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우승을 못한 거예요. 그래놓고서 아시아의 맹주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55년 동안 뭐 했냐고. 계속 목표는 우승이었어요. 근데 계속 우승을 못하잖아. 오늘 좀 센데요? 목표만 거창하게 잡으면 뭐하냐고. 아니 그렇다고 목표를 저희는 3등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죠. 소박한 목표. 현실적으로 일단 준결승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결승에 이기면 결승에 가서 한번 저희 이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던가. 근데 그러면 물론 국민들 상대로 좀 면이 안 선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게 있지. 감이 작다, 포부가 그쵸. 없다, 뭐 이런 욕을 좀 먹겠죠. 그렇게 욕을 먹겠지.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좀 현실적인 월드컵 8강이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다면 슈틸리케 감독은 아시안컵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슈틸리케 감독님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 갔다 왔거든요. 네. 호주 이제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게 어차피 대표팀이 호주로 이제 간 이후니까. 예. 지난 주말에 이제 제가 갔어요. 공항에 이제 출정식을 한다고 갔는데 감독님한테 이제 당연히 목표가 어느 정도냐. 그렇죠. 물어보죠. 당연히 물어보죠. 그리고 당연히 기자들도 우승이라는 대답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슈틸리케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아시아 3위다. 아시아 3위다. 밑밥을 일단 까는 거예요. 피파 랭킹에서 일본이 1등. 그렇죠. 세 번째니까. 이란이 2등. 네. 한국이 3등.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또 지난 대회 카타르 대회 때 김동욱 선배 갔다 오셨지만 일본한테 준결승에서 져가지고 결국 3등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3등을 내가
나가지만 우리가 3등을 해도 우리는 잘한 거다. 왜? 우리는 원래 아시아 3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승이나 준우승하면 일단 우리 이상을 한 거네. 우리 기량 이상을 한 거냐. 우리의 현재보다는 잘한 거다라는 걸 밑밥을 깔고 가는 거예요. 논리적이다 그게. 야 이게 나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 양반이 똑똑하다. 이따 욕은 덜 먹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는 아시아 3위다 이랬는데 만약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한다 이래버리면 이제 이 아시안컵 때마다 최근에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또 잘 넘어갈지 모르겠네요. 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좀 잘 못했어요. 아시안컵에서. 네. 근데 요번에 오만하고 첫 경기거든요. 근데 그 오만이 감독이 폴 르겐 감독이라고 프랑스에서 과거에 좀 잘하는 리그앙에서 상당히 유명한 좀 잘하는 감독이에요. 근데 그 감독이 마르세유인가 감독에 있지 않았나요? 약간 경기 전에 한국을 긁었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도 한국하고 좀 이게 뭐라 해야 돼? 해볼만하다. 해볼만한 상대야. 뭐 한국이 뭐 대단한 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긁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슈틸키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한 경기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경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크게 보겠다. 나무가 아닌 숲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외국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이렇게 좀 큰 무대, 뭐 레알 마드리드에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그런 좀 큰 무대에서 있다 온 그 뭐 배포? 관록 같은 좀 것들. 조용히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좀 잘해서 좀 이렇게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시안컵. 좀 귀국할 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2007년이었죠. 인도네시아 대회. 그렇죠. 사건이 터졌던 게. 그때 좀 큰 사건이. 그리고 베어백 감독이 한국을 안 오고 튀었나? 근데 그 당시 튀었다가 뭡니까? 그 당시에 베어백 감독이 3등했죠. 그때도 3등했는데. 그렇죠. 튀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한국에 오지 않고 거기서 사태를 발표한 거죠. 네. 아니 근데 뭐 3등을 했어요. 3등을 했는데 한 골도 못 넣고 3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11년에는 조광래 감독이 그때도 3등을 했는데 끝나고 장문의 뭐라고 해야 되지? 경기 분석? 대회 분석. 기자들 다 모아놓고 직접 불러서 나눠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본인들이 3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보면 좀 변명인 거죠. 근데 그 분석은 굉장히 재밌었고 굉장히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분석을 잘하셨어요. 근데 결국 조관희 감독도 그 이후로 얼마 버티지 못하고 잘렸죠. 그렇죠. 그래서 아시안컵이 지금 좀 감독들에게는 쉽지 좋지 않았던 그런 무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근데 이번에 만약에 대한축구협회가 슈틸리케 감독이 만약에 정말 최악의 성적을 내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다 그래도 못 잘라요. 자를 수는 없겠죠. 자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정몽규 회장도 이름이 맞죠? 정몽규 회장. 내가 맞습니다. 왜냐면 정몽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몽규 회장이 얼마 전에 또 공표를 했어요. 러시아 월드컵까지 2018년까지 함께 슈틸리케 감독과 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우리도 한 번쯤은 한 4년 정도를 꼭 참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이렇게 맡겨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일본같이 아기레 감독 이런 사건이 터지면 빨리 잘라야지. 사실 그거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지면 빨리 자르는 게 맞지만 슈틸리케 감독이 뭐 아시아컵에서 어떤 성적을 내던 좀 이렇게 진득하니 좀 믿고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근데 조별리그 탈락은 좀 심하네. 저는 오만전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오만이라고 하면 한 10년 전쯤 아닙니까? 오만 쇼크. 오만 쇼크가 있었죠. 그때 쿠엘류 감독이었나요? 그죠. 쿠엘류. 맞습니다. 움베르토 쿠엘류 감독께서 오만 쇼크를 한번 대차게 당하시고 뭐 사임을 하셨던 그런. 쿠엘류 감독이 그 이후로 계속 어딜 가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쿠엘류 감독이 가장 주가가 높아졌던 게 유로 2000이었습니까? 여튼 그런 대회를 유로 2000인지 월드컵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메이저 대회를 통해서 좀 자신의 주가를 높였다가 우리나라에서 한번 크게 데이고 나서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작년쯤 되는 것 같은데 남아공 월드컵을 남아공이랑 뭐 스페인인가? 그거를 이제 앞두고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가 쿠엘류 감독이 앙골라 쪽인가에 가 있는 걸 좀 들었어요. 야, 멀리도 가셨네. 앙골라인지 남아공인지 여튼 그 아프리카 쪽에 유배를 가신 제가 그걸 봤는데. 앙골라는 포르투갈이랑
저게 있어요. 네, 그렇죠. 과거에 이제 라인이 포르투갈이 있습니다. 이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라인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축구협회 관계자로 해가지고 가 계셨던 것 같은데 저 기억이 감독이 아니고요. 예, 감독은 아니었고 이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여튼 축구협회에 뭐 이제 그런 인사로 해가지고 가 계신 모습을 봤었는데 참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분도 끝이 안 좋아요. 항상. 네, 그렇죠. 어쨌거나 그렇다면 이번 2015년 호주 아시안컵 성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두 분 모두에게. 아, 저는 뭐 제가 지금 일단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예정이 되어 호주로 있는데, 가시나요? 아, 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오래 있고 싶어요. 아, 지난 브라질 때 너무 짧게 있다 와서. 그럼 우승? 아니요, 뭐 우승이 됐건 뭐가 됐건 좀 오래 있고 싶어요. 아, 이것도 이렇게 피해 가시네요. 올해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고요. 오래 있고 싶다면은 적어도 준결승까지는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 3, 4위전을 하니까. 3, 4위전이 1월 30일이고 결승전이 31일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어찌됐건 둘 중에 하루까지는 있고 싶네요. 1월 말까지는 있고 싶다. 네. 그렇다면 김동욱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우승은 힘들 것 같고요. 이게 아시아 컵 우승이 지금 말했듯이 55년? 55년. 1960년 이후 단 한 그렇죠. 번도 없어요. 이게 심지어 1960년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회예요. 거기다가 지금 새 감독이 온 지 1년도 안 됐고 맞아요. 거기다 뭐 선수도 100% 전력이라고 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준결승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도. 슈틸리케 감독이 얘기했던 3등 정도. 근데 거기서는 이제 정말 한 끗 차이인 거죠 이제. 우리가 2011년에 일본한테 승부차기에서 졌듯이 뭐 거기 또 승부차기라는 변수가 토너먼트에 있으니까. 근데 왜 제가 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냐면 누가 봐도 이번 대표팀은 공격진이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김신욱 선수가 지금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김신욱도 없고 이동국도 없고 네. 박주영도 없고 이 세 명이 그러니까 물론 뭐 이 선수들이 뭐 무조건 뭐 다 오면 잘해준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죠. 그동안 그래도 한국 대표팀의 공격수로는 꾸준하게 이 셋 중에 한 명씩은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세 명이 아무도 없는 대회.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그동안 한국 축구 대표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공격진 조영철, 이정협, 이근호 이 세 명. 그다음 감독은 손흥민 뭐 최전방에 한번 써보고 수도 있다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직접 안 하는 최전방이 네, 싫다고. 나는 최전방이 싫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정말 누구 하나 미쳐주지 않는 이상은 네.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종목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 골을 넣지 못하면 가장 좋은 성적은 비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토너먼트에서 비기는 게 있습니까? 토너먼트는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토너먼트는 승부 차이가 있잖아요. 비겨가지고 우승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의미가 퇴색되죠. 과거에 허정무 감독이 그렇죠. 무제배를 무제배의 할 달인이었을 시절이었죠. 때 그때 전남.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2010년 월드컵에 모든 경기를 무승부로 끝내고 승부차기에서 다 이기면은 무승부로 월드컵을 들어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 2007년인가요? 허정무 감독이 전남 시절에 네. FA컵 우승할 때 무승부로 쫙 하면 승부차기로 다 이겨서 우승한 적이 있었죠.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기자들도 체육 기자들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이제 언론사가 매년 한 번씩 축구 대회를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최근 2년 전인가 모 언론사가 한 골도 못 넣고 결승까지 올라가서 어딥니까? 이거 뭐 언론사로 할게요. 이거 또 검색하시면 또 나옵니다. 뭐 언론사가 한 골도 못 넣고 결승까지 가서 결국 거기서도 한 골도 못 넣었어요. 대회 내내 몇 경기를 치렀는데 한 그쵸? 골도 못 넣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가능했냐? 골키퍼를 신입 기자를 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선배들이 너무 무서워서 정말 그 고도의 집중력으로 승부차기에서 미친 듯이 활약을 한 거죠. 그래서 결승까지 갔는데 결승까지 가니까 이제 약간 이제 풀어졌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지긴 했는데 결국 이제 준우승을 했는데 뭐 물론 그런 일도 가능합니다만 사람들이 그 팀이 준우승이 했대 그런다 그래서 야 정말 잘했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흔히 우리끼리 하는 야 쎄복이지 쎄복. 쎄복이 뭡니까 쎄복이. 운이 좋았다. 네, 그렇게 순화된 언어를 써야 돼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승부차기로 막 힘겹게 뭐 1월 말까지 경기를 끌고 가는 거는 좀 의미가 좀 떨어진다라고 의미가 보고. 없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조영철, 이정협, 그다음에 이근호. 네. 미친 선수가 나와야죠. 미친 선수.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정말 미쳐줘야 돼요. 근데 2011년에도
구자철이 득점왕을 했었거든요. 그 5골 넣어갖고. 네. 굉장히 좀 뜬금없는 득점왕이었죠. 그때 지동원 구자철이 굉장히 잘해서 그렇죠. 지구특공대. 그리고 나서 둘 다 유럽으로 싹 갔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동원은 나오나요 요새? 뭐 아우크스부르크 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동원은 아우크스부르크에 3번째 입단을 했어요. 3번째 입단을 해서 이제 잘했으면 좋겠고요. 잘 해야죠. 구자철 선수도 좀 최근에 좀 부상 때문에 좀 힘들다가 네. 이제 뭐 복귀해서 아시안컵. 구자철한테는 그래도 좋은 기억이 있는 아시안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제가 승부차기를 못 넣어가지고 사실 일본전에서 제가 그 얘기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슈테키 감독님 만나는 그날 구자철 선수도 만났습니다. 구자철 선수에게는 지난 아시안컵이 좋은 기억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표정이 애매해요. 네. 왜 애매하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자기가 5골 넣으면서 득점왕까지 하고 해서 우리가 뭐 중결승까지 가는데 좋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과의 그 중결승에서 우리가 후반 추가 시간인가요? 극적으로 동점골 넣어가지고 승부차기를 갔는데 거기서 황재원 선수. 그죠? 네. 근데 거기서 구자철이 페널티 키커 얼마나 그 당시에 폼이 좋았습니까? 네. 구자철이 승부차기 키커 딱 나갔는데 자기가 첫 번째 키커인가에서 아마 실패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가 그러면서 우리가 다 못 1, 2, 넣었거든. 3번이 다 못 넣었어. 다 못 넣었거든. 우리가. 그러기도 참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억이 구자철한테는 너무 이제 셌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자기는 이제 구자철 선수는 아시안컵 그 지난 대회가 썩 좋은 기억만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어떤 선수가 제일 잘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이 그러니까 슈테리케 감독님이 부임하고 나서 저는 남태희 선수를 좀 유심히 보고 그러니까 남태희 선수가 원래 잘했던 선수인데 잘하죠. 예. 그동안 좀 체격 조건이 너무 뭐 다른 선수들에 비해 좀 열악하다라고 해서 이제 중용되지 않았는데 남태희 선수 좀 잘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청용 선수 팬이거든요.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청용 선수가. 저는 손흥민 선수가 잘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네. 그리고 아시안컵 2011년에도 그때 진짜 막내로 나갔던 경험도 있고. 네. 그때도 골도 넣었어요. 그때는 뭐 주전이 아니었지만 이제 어쨌든 대표팀의 한 축이고. 지금 에이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해줄 사람이 그래도 좀 해줘야 될 사람이 손흥민 선수인 것 같아요. 결국엔 해줄 사람이 해줘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거나 2015년 호주 아시안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대를 하면서 2014년에 또 하나의 소식을 저희가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저희가 스토커에서 이렇게 주로 사실 축구와 야구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들도 좀 있었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이 프로레슬링 그리고 종합격투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한번 연표를 보면요. 2014년 2월에 로드FC에서 윤영빈, 그 당시엔 선수였죠. 개그맨이 아니라 윤영빈 선수로 이제 출정을 해서 타쿠야 선수를 꺾고 KO 승을 타카야 선수였군요. 타카야 치쿠다 선수에게 KO 승을 거두는 그런 쾌거가 있었고 송가연 선수도 로드FC에서 데뷔전을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최근에 또 패배를 했었고 좀 이 패배도 그렇고 데뷔전 승리도 그렇고 약간의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선수잖아요. 송가연 선수라기도 되게 애매한 게 저는 연예인 같은 느낌이 아직도 아니 심지어 그 송가연 선수 최근에 싸워서 이겼던 그 일본인 파이터는 송가연 선수랑 경기를 앞두고 나는 한국의 연예인이랑 이기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멘트를 했어요. 사실 뭐 데뷔전도 이제 좀 찜찜하게 이겼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없애는 거는 좀 경기를 계속 꾸준히 해서 경기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솔직히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격투기에서 보여주는 게 없는 선수인데 당장 나와서 뭐 이기겠다. 그리고 거기다 방송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능 프로그램인가도 좀 나왔던 룸메이트에 고정 출연을 했었죠. 사실 우리나라 스포츠가 뭐 4대 구기 종목이라고 하죠. 축구, 야구, 그리고 농구, 배구에 약간 좀 경도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포츠들이 설 자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이 종합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시장 자체가 아예 거의 없다가 로드FC가 뭐 이제 우리나라
종합격투기를 거의 뭐 이끌어 나가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대회 운영이라든지 선수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무리수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송가연 선수의 데뷔전 상대를 잡았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상대도 그렇고 좀 약한 선수들 일부러 윤영빈 선수도 그렇고요. 이슈를 만들려고 그렇죠. 그러는 거죠. 그런 좀 무리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근데 격투기 시장이 제가 느끼기에 저는 이제 담당이 아니라서 좋아서 찾아보긴 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최영만이 있던 시절만 해도 과거 황금기가 한 번 있었죠. K1이라는 브랜드도 있었고. 저 옛날에 군대 시절 갑자기 군대 시절 생각나는데 이종격투기 하니까 저 군대 선임이 그 당시 K1을 밤마다 보고 그렇게 군부대에서 연습을 해요. 후임들 상대로. 자기가 무슨 이종격투기 나가는 것도 아닌데 막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걸 이렇게 후임들 상대로 연습을 해. 그 당시에는 그런 좀 브랜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K1 프라이드 이런 것도 있었죠. 프라이드도 있었고 그 스타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뭐 프로캅이나 보니아스키 뭐 이런 선수 있어요. 보니아스키나 뭐 그런 이슈가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거의 격투기는 UFC로 이제 거의 통합이 된 것 같고 한국이나 일본에서 좀 찾아보기 힘들었었죠 그때. 그러다가 이제 로드 FC가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예전만큼 인기가 없으니까 이런 뭐 윤영빈이나 송가연 같은 좀 이슈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계속. 흔히 말해서 이슈팀 같은 언론사 이슈팀에서는 쉴 새 없이 뭐 경기가 앞두고 그런 기사를 쏟아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긴 그 해프닝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저는 그런 게 생각해. 그 이종격투기의 전성기가 저는 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010년으로 넘어갔지만 2000년과 2010년 사이 그때가 진짜 이종격투기가 가장 뜨겁게 전 세계를 달궜던 때라고 보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한물이 가는 상황이 아닌가. 쇼도르가 없어지면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판 스타, 그러니까 전 세계를 사로잡는 그런 스타 플레이어가 여기 이종격투기에도 그 법칙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크로캅도 뭐 그냥 가고. 그렇죠. 뭐 효도르도 가고. 그러니까 그들을 대신할 만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정말 열광했던 선수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다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또 스타 플레이어가 또 없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의 관심이 또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UFC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쪽으로 잘하는 선수는 최종 거의 진출한 단계가 UFC니까. 그래도 그쪽은 꾸준하게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들을 발굴을 하고 상품성을 또 키워주고 하니까. 그 UFC는 우리 그 가수 찾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The Ultimate Fighter라고. 그 UFC도 그렇게 해서 선수를 뽑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시즌 1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한 시즌 10 그 정도 그 이상 됐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랜디 커투어하고 척 리델로 나눠가지고 이제 팀을 두 개를 뽑아서 이제 한 명씩 이제 탈락을 매주 시키는. 시즌 1이 포레스트 그리핀이라고 그 선수가 우승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 그 선수 데뷔도 하지 않았나요? 데뷔하고 챔피언도 잠깐 했을 거예요. 이분들 기억력 좋네. 이종격투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되게 좋아했구만. 나는 그리고 이제 치고 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거기는 왜요? 체급별로 우승자를 가리기 때문에 그 서바이벌이지만 그 시즌 1 우승자가 디에고 산체스와 포레스트 그리핀이라고. 이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하지? 근데 시즌 1밖에 기억을 못해요. 왠지 김동욱 선배도 옛날 군대 있을 때 저 군대 선임 같았을 것 같아요. 막 후임들 상대로 기술 연습하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상대로 프로레슬링 기술을 좀 많이 구사를 하는 바람에 한 친구를 교문 정문 앞에서 기절을 시킨 적이 있어요. 야, 이러고도 아나운서 하는구만. 이러고도 아나운서를 한다뇨. 이게 다 어렸을 때 그런 추억들 아니겠습니까? 연락이 왔는데 포레스트 그래핀이 2008년에 챔피언을 했답니다. 야, 이것도 기억을 하고 있네요. 사실 전 임종률 기자의 그런 기억력에 상당히 좀 감탄을 했었거든요. 저는 유일하게 시즌 1밖에 안 봐서 그것만 기억을 하는 거지.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이종격투기, 종합격투기의 붐이 일기 전에는
사실은 미국에서 WWE가 있었고 저희가 그렇죠. 어렸던 세대에는 AFKN이라든지 과거에 그 동네 비디오 대여점을 통해서 그렇죠. WWF 프로레슬링 참 많이 봤잖아요. 그때 그런 거 안 봤을 것 같아. 저요? 안 봤어요? 아니, 저는 그 어렸을 때 다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봤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WWF 레슬링 그 비디오가 나오면 항상 주인 아저씨가 저를 줬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 그 전에 내가 너무 하도 많이 보니까 네. 봤던 거 또 보고 이러니까 새로 나오면 아저씨가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레슬링을 좋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촌 동생을 이불에다 몇 번 내동댕이를 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커서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아, 그때 누구 좋아했어요? 아, 저 워리어. 아, 워리어. 근육 어렸을 때 워리어 그 근육 네네. 터져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살아있더라고. 그렇죠. 최근에 죽었죠. 최근에 사망을 했죠. 아, 올해였을 거예요. 올해 사망을 했습니다. 나는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 근육이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여기 팔뚝에 끈 묶고 다니잖아요. 네. 끈을 너무 세게 쥐어서 그게 터져 죽었다 그래가지고 진짜 슬펐거든. 그때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워리어는 알통이 터져서 죽고 헐크 호건은 늙어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헐크 호건 아직도 살아있어요. 호건 할아버지 지금 이제 갓 환갑을 넘기신 정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머리를 봤던 때가 30대 중반이었던 거죠. 아, 그래요? 그럼 네. 30대 중반이야? 호건 아저씨는 요즘도 나와요 또. 요즘도 WWE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나오시죠. 레슬매니아 이런 거 호스트였죠. 큰 이벤트 같은 걸 하면 또 한 번씩 나와주고. 아직도 싸워요? 또 싸우죠. 거기서 똑같아요. 간간히 하세요. 아직도 맞으면 막 머리 아직도 하세요. 머리 흔들면서 기술은 똑같습니다. 야. 그냥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헐크 호건이 대머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항상 두건을 그렇죠. 쓰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터뷰 할 때나 항상 두건 벗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요. 요즘은 잘 벗더라고요. 요새는 뭐 어떻게든 커버가 안 되니까. 늙었으니까. 정말 헐크건이 지금 생각하면 제일 기술 없는 프로레슬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관중들의 그런 그렇죠. 환호라든지 그런 걸 쇼맨십이 좋았던 거죠. 사실은 프로레슬러들한테 가장 요구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종합격투기도 그렇고. 그래서 캐릭터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UFC에서도 브록 레스너를 그렇게 잡고 싶어하는 이유도 악역의 그런 캐릭터를 계속 자신이 갖고 있고 그걸 마다하질 않으니까 관중들이 욕을 하면서도 본다는 거죠. 막장 드라마처럼. 그렇죠.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도 프로레슬링의 그런 명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 프로레슬링이 아니라 스토커에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봤었는데 지금 PWF의 매드원 박동혁 선수를 한번 이 자리에 모셔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고 그 당시에 인생공격이라는 상당히 큰 이벤트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두 분의 기자님들은 안 오셨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떤 다른 매체들에도 홍보가 좀 비교적 많이 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흥행은 그렇게 큰 성공은 거두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500명을 목표로 이제 그 잠실 학생체육관을 대관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만큼의 관중들은 오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2007년인가? 네. 한번 프로레슬링 취재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아, 다른 쪽으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데 네. 그때는 이제 그 이왕표. 이왕표 아저씨 아직도 하시나요? 지금 아저씨들이 투병 생활을 끝내신 거 그런 아닌가요? 분들이 이제 끝판왕으로 나오는 그런 대회였는데 그게 장충체육관에서 했었어요. 그때 뭐 이제 끝나고 이제 저는 이제 배고프니까 족발 먹으러 같이 온 사람들끼리 족발도 먹고 하는데 옆에 또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계신. 거기서 같이 옆 테이블에서 이제 소주 한 잔씩 하시면서 옛날 얘기를 많이 기밀 뭐 이런 그 진짜 레슬링에 잘 나갈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체육관에서 뭐 프로레슬링 뭐 이렇게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인기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재래시장 이 서고 있는 그런 오픈된 공간에서 한쪽에 링을 세워서 그냥 경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좀 그 프로레슬링이 많이 기가 죽었다. 약간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프로레슬링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좀 지금 스스로 자립하기는 스스로 서기에는 되게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그러니까 예전부터 큰 시장이었고, 그죠? 그 레슬링을 보는 이유가 솔직히 짜고 치는 거 알잖아요. 알죠. 거의. 하지만 그만큼 기술이 화려하고 세트가 화려하고
하나의 쇼로서 그렇죠.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스토리가 있고 우리처럼 그냥 그 경기를 보는 게 아니고 얘는 누구랑 적이고 이런 스토리 라인을 그렇죠. 즐기는 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프로레슬링은 아직 그런 걸 잡기에는 너무 기반이 열악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제가 PWF의 김남석 대표와도 몇 번 이야기를 네. 나눴습니다만 그런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프로레슬링들이 보여줬던 뭐 진짜 논란에서 약간 조금 벗어나서 정말로 다른 주류 프로레슬링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선수들의 캐릭터를 잡아주고 스토리라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내로 3만 명을 이제 관중 동원을 해서 이제 흥행을 여는 것이 이제 자기의 인생의 목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PWF처럼 좀 다각적인 시도를 통해서 주목받지 못하는 스포츠, 뭐 선수들, 팀들 이런 좀 시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저희가 4대 스포츠라고 합니다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야구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야구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새로운 기회장으로 각광을 받았던 것이 고양 원더스였는데 예. 이 말도 많고 스토리를 많이 낳았던 이 고양 원더스가 올해를 끝으로 결국 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사실 고양 원더스라는 구단이 가장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감독이 네. 이제 김성근 감독이 덕분도 있었죠. 네. 왜냐하면 사실 독립 구단이란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뭐 일본이나 이런 데는 직장을 다니면서 야구를 하는 사회인 야구식으로. 네, 사회인 야구 개념인데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선수 출신이 사회인 야구 개념,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회인 야구 개념으로 하는 리그도 있고 거의 사회인 야구라기보다는 거의 실험 리그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준 프로죠, 뭐 준 네. 프로.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죠. 그동안. 그러다가 이제 이 허민 구단주가 네.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 사업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구단을 만든 거잖아요. 이분이 미국에서 지금 야구 선수도 하지 네. 않았어요? 그 필 니크로에게 이제 너클볼을 전수를 받아서 제가 듣기로는 미국 독립리그 어떤 팀에 그렇죠. 이제 일일 입단을 해가지고 던지기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실제로 던진 것도 경기도 있었죠. 네. 선발 투수로 나와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거나 뭐 본인 스스로가 꿈을 쫓아서 그 했지. 벤처 사업가로서 네. 성공을 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해체했다고 또 이분을 욕할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냥 정말 사비를 털어서 사비로 팀을 네. 3년인가 운영하시다가 3년 동안 운영을 했죠. 이제 이게 정식 팀이 안 되다 보니까 리그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더 이상 존재가 수익 구조가 무의미하다. 생길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KBO랑 퓨처스 리그죠. 그러니까 2군. 예. 그렇죠. 2군 리그에 같이 참가를 뭐 논의하다가 그게 안 됐어요. 계속. 가장 그러니까 큰 걸림돌은 그거였습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게 아무래도 제일 큰 게 그래도 독립구단이지만 경기를 해야 그치 선수들이 뭐 네. 광고라도 붙어서 수익이 생기던지 퓨처스 리그 경기는 중계도 하잖아요. 가끔씩 그 네. 올스타전 인터넷에서도 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알려져야지 네. 뭔가 수익이 생겨서 선수들 연봉도 주고 하는데 그 경기를 규칙적으로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KBO에서는 1년에 몇 경기를 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고 그걸 이제 서로 논의를 하다가 네. 결국은 해체 선언을 한 거죠. 사실은 그 구단이 이제 운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낳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연봉을 주면서 사실 다른 프로 구단의 선수들을 배출을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팀으로서는 나의 자산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를 받지 않고 오히려 떠나는 선수에게 이제 뭐 송별, 네. 뭐 전별금 뭐 이런 식으로 정려금 해가지고 식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씩을 이제 지급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프로 입단 솔직히 독립구단 고양 원더스에 들어간 선수들의 대부분의 목적이 프로 구단을 가는 야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구단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하고 경기를 하면서 결국 프로 재진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 목표까지 이루게 해준 구단인데 프로에 갔다고 축하한다 경력금까지 주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은 짠한 거죠. 그래도 프로도 거의 한 30명 가까이 배출했을 거예요 다시 보낸 게. 그렇죠. 실제로 그쪽에서 이제 배출이 돼서 1군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선수들도 그렇죠. 몇 명이 보이고 뭐 이번 시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LG의 황목치승 선수인데 그렇죠. 네. 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중후반부부터 해가지고 뭐 거의 약간 로테이션 멤버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자주 얼굴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어쨌든 출전을 했으니까 네. 그 독립구단 선수가 한국 시리즈까지 갔다는 대단하네. 거는 어마어마한 한국 거죠. 시리즈가 아니라 이제 포스트 시즌. 아 그렇죠. 한국 시리즈는 LG가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갔었죠. 죄송합니다. 예, LG 트윈스가 떨어지고 넥센과의 넥센이 플레이오프에 예. 플레이오프도 아닙니다. 준 플레이오프에. 그렇죠. 넥센이라고 하니까 또 제가 넥센 맞죠? 제가 기사를 쓸 때도 그렇고 넥센이랑 NC랑 아직도 잘 헷갈려요. 사실 저도 NC 다이노스가 2013년에 그 리그에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알러 베이스볼은 항상 그 라이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말실수를 하면 끝이에요. 아. 말실수하면 그냥 그게 그대로 방송에 나가버리는데 NC랑 넥센이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근데 저도 아직도 헷갈려요. NC랑 또 넥센이랑 같이 N자니까. 발음 구조도 좀 비슷하게 나가기 그쵸.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방송 사고를 칠 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도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어요. 쳤다면 분명히 악플이 달렸을 텐데 제가 게시판을 보지 않는 관계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저희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근 감독도 한화 이글스로 이제 스카우트가 돼서 떠나면서 가장 먼저 걱정을 했던 것이 자신은 이렇게 떠나지만 이렇게 남겨지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면서 좀 남은 선수들 그리고 코치들의 이제 보직을 나름대로 찾아주기 위해서 백방으로 좀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또 실제로 고양 원더스 같이 있던 뭐 김광수 코치나 이런 분들은 또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다 코치들도 그렇고 능력은 있는 코치들이었으니까. 이상훈 코치도 이제 그렇죠. 두산 베어스로 그렇죠. 갔고요. LG는 안 가고. 예. 그렇지. 이렇게 다 상당히 찾아가시더라고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시는데요. 그리고 그냥 이상훈 하니까 옛날 야생마 고양 원더스가 네. 해체되고 이제 프로야구에서 5개 구단이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또 코치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한 개 팀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왜냐면 감독이 바뀌면 코치는 적어도 절반은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고양 원더스 출신 코치들은 또 속속 새 동지를 새 직장을. 찾아가요. 네. 새 집을 찾아서 들어가는. 네. 자, 저희가 뭐 1월부터 12월까지 뭐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 그리고 사건 사고 이슈들을 한번 스포츠 토크 스토커에서 쭉 다뤘고요. 저희가 모든 이야기들을 다 여기서 정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간 이야기들이 종종 눈에 띄네요. 롤드컵. 롤드컵. 와우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롤드컵은 또 와우와 다르죠. 아, 다른가요? 네. 이게 지금 박 아, PD가 리그 오브 레전드군요. 그렇죠. 우리한테 2014년 동안 있었던 일이라면서 한 40개를 줬어요. 이거 다 어떻게 얘기하라고? 이걸 어떻게 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드문드문 저희가 큰 이슈들을 해줬는데 정말 이 리그 오브 레전드 롤드컵 우승. 야, 이거 정말 이 롤이라는 게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제가 어떻게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월드 오브 크래프트 와우도 이번에 확장팩이 나와서 또 하고 근데 LOL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전 이게 무슨 게임인지도 몰라요. 제가 뭐 스타크래프트, 이게 디아블로 워크래프트 기반 아닌가요? 약간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워크래프트에 이런 류의 게임이 유즈맵 세팅에서 네네. 있었어요 예전에. 유즈맵 세팅은 뭡니까? 스타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좀 이해해줘야 돼.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블리자드에서 네. 게임으로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좀 내친다고 해야 되나? 내쳤다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든 게임이 LOL이라고. 아, 따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렇죠. 블리자드에서? 블리자드가 아니죠 이제. 아,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예. 리그 오브 레전드 롤드컵 한국 삼성 화이트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게임을 잘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종목인지는 모르지만 네.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 우승팀에 있던 우리 한국 선수들이 전원 중국 팀으로 스카우트가 됐다 그랬나? 그 종목이 아마 이거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 K리그 클래식에서도 잘하는 선수들이 중국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이것도 약간 좀 2014년에 저희가 스토커에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상당히 좀 논란거리였죠. 이게 아무래도 좀 머니 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가 또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으로 이제 나의 가치를 평가받는 거다 보니까 좀 잘하면 더 많은 돈을 주는 데서 부르고 그럼 또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을 많이 가는 거겠죠? 중동 그죠. 예전에는 중동이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좀 유명했던 선수들이
그냥 돈 많이 받으면서 네, 쉬러 가는 말년에 노후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마티스투타 이런 추억의 이름들이 따뜻한 데서 몸 안 다쳐가면서 적당히 공 차다가 많은 돈 받고 이제 집에 가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평가가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 유망주들이 대거 이제 그렇죠. 진출을 하면서 이제 중동 리그도 하나의 좀 주요한 시장이 됐고 또 아무래도 오일머니가 좀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빅 스타들이 또 속속 중동 가세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중동 축구는 약간 좀 그런 말년들이 가는 리그라고 좀 낮게 볼 수 없는 위상이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우리 K리그 스타들이 정말 대부분이 중동, 지금은 유럽으로 많이 갑니다만은 솔직히 지금 아시안컵에 가는 대표팀도 유럽에 뛰는 선수들 많지만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지금 공격진은 중동 파워가 세요. 그렇죠. 그 이정현 말고 조영철이랑 이근호는 둘 다 중동에서 뛰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에 뭐 이명주라든지 남태희라든지 뭐 수비수도 곽태휘 뭐 이런 선수들 외에도 또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저희가 또 모르는 선수들도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도 중동에도 또 많이 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카타르에만도 뭐 한 10명 가까이 뛰는 걸로 알고 있어요. 9명인가 있어요. 제가 12월 초에 미얀마를 다녀왔는데 미얀마 축구 리그에도 한국인 선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미얀마, 뭐 태국이 또 요새 돈이 또 많이 돌아서 네, 뭐 김영범 선수가 그쪽으로 갔고 태국으로도 많이 가고 이관우 선수가 싱가포르인가에서 뛰고 있지 않나요? 지금은 그렇죠. 은퇴했다고 그러니까 했나? 한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한국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네. 저기 장사하지 않아요? 모 지역에 식당, 요식업. 아니, 장사라 그러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모 지역에서 네. 사업을 낙지 요리 음식점을 좀 하셨는데 요식업을 하시다가 요식업에 종사하시다가 예. 그 제가 알기로도 싱가포르 가가지고 좀 예. 여전히 이제 좀 잘 하고 계시는 걸로. 근데 카타르가 제가 알기로는 세금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럽은 특히나 잉글랜드는 세금도 세잖아요. 한 반 정도를 떼간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에는 네. 한 40에서 50.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았다 연봉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세금 한 40억에서 50억 뛰는 거죠. 그러면 막상 내가 쥐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중동에서 40억 받는 거 그건 세금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지금 듣기로는 유럽의 잉글랜드나 이런 프리미어리그 진출해서 받는 돈이랑 중동에서 받는 돈이랑 세금을 빼버리면은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중동이 더 많을 수도. 아. 제가 듣기로는 해외에서 뛰고 있는 그 축구 선수들 중에 이건 뭐 정확한 정보는 압니다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데 이정수 선수. 그렇죠. 네. 제일 많이 번다. 남아공 그래요? 월드컵에서 해발슛으로 이 유명세를 얻고 나서 중동으로 진출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뛰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만.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가 이정수 선수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적의 선수 네. 가운데 그 해외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손흥민 선수가 또 잘하고 뭐 이청용 선수도 잘하고 기성용 선수도 잘하지만 내 손에 들어오는 게 가장 많은 선수는 실속을 챙기는 사람은 이정수 이정수다. 선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 갔을 때 받은 돈이 연봉이 20억인가 그랬어요. 연봉이 20억이요. 근데 세금을 안 떼는 20억인 거죠. 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더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했었고 그 팀에서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 다른 회사 후배가 이제 카타르 취재를 갔다 온 후배가 있는데 그냥 반 카타르인 됐대요. 까따리 반 카타르 사람 됐대요. 뭐 사실 저희가 하는 말로 저희보다 돈이 많으면 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형 제일 큰 형. 네, 정수형이죠. 정수형님, 큰형님. 제가 사실 올해는 이제 지나갔고 내년 야구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한번 또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생각이 났어요. 카타르는 아니고 이란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이란? 예, 이란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막 알아보고 있는데 2년이 닿는다면 이 정수형이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정수형님. 이란이요? 이란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아 그래요? 어떻습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저번 주에는 국사 방송으로 가다가 지금은 또 여행 방송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이란 세계는 넓다. 이란이 그렇게 볼 거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종교적 색채가 강한 나라니까. 근데 좀 놀기에는 네. 별로 좋은 나라는 아니고. 뭐 제가 뭐 또 놀러 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여행을 하러 가면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출장을 갔으니까. 네. 일하러 가니까. 근데 일도 하면서 그래도 밤엔 또 술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예, 일 끝나고 맥주 한잔 하는 그렇죠. 게 이게 또 재미 큰 근데 맥주가 재미거든요. 없어요. 그렇죠. 술을 안 팔죠, 그쪽은. 노알콜 비어를 팔더라고요. 예. 근데 나는 카타르 가서 논알콜 비어를 먹고 취했는데. 노알콜 비어를 먹고 취해요? 예. 그럼 기분상 저 군대 있을 때 후임이 코 막고 맥콜 먹으면 맥주만 나고. 그 맥콜 먹고 취했어요. 아니 그걸 먹고 왜 취해요? 그러니까 기분인 거예요, 기분. 아, 기분상 그런 건가? 그냥 맥주다 하고 먹으면은. 근데 맛이 똑같더라고요. 지난주에 수정방 드립을 쳤던 오해원 기자 입에서 무알콜 맥주를 먹고 취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거 한번 중동 한번 여행 가시면 네. 양고기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한국에서 먹는 맛있죠. 양고기랑 차원이 달라요. 제가 또 한번 먹고 깨알같이 후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정수 선수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건 낙타다. 낙타고기. 네, 낙타고기도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녹음 시작한 지 1시간 13분이 지나고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뺄 거 다 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2014년 상당히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가 아닌가 싶은데 2015년에는 어떤 소식이 또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2015년에도 뉴 스토커 여전히 사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임종률 기자와 박세훈 기자가 돌아오겠지만 2015년에도 오해원 기자 그리고 김동욱 기자는 여전히 저희 뉴스토커의 식구로 남을 것입니다. 좀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바쁩니다. 바빠요? 농담이고요. 저도 외부 방송이 저도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되게 연예인병 걸렸어 저번 주부터. TV에 나오니까 용감한 기자들 잘 나가요? 저 조만간 잘릴 것 머리도 같아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더니 머리도 좀 만지고 다니고. 그러지 마요. 변했어. 아니야. 네, 임종률 기자가 지난주에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주류의 중심에 서 있다가 서서히 이제 방송의 맛을 알더니 사람이 변하고 있다. 자, 이제 2015년부터는 내 중심으로 방송 갑시다. 내가 자리도 센터로 가야겠어. 자, 2015년에 각오를 그렇다면 오해원 기자는 밝혔고 김동욱 기자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훌렁 넘어가는 거예요? 했잖아요. 저는 2015년에 좀 나쁜 소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본인보다는 이제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솔직히 일할 때 네. 좋은 소식은 네. 취재하기도 편하고 네. 맞아요. 굉장히 기분 좋게 할 수 있죠. 근데 나쁜 소식은 이 취재도 잘 안 되고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더 이상 이제 취재원에게서 전화를 받지 않는 그리고 또 그런 일. 그렇죠. 부장은 왜 못해? 부장은 쪼고. 네. 전화를 받아야 만나줘야 뭘 취재를 할 텐데. 미생이네요. 예? 미생이네요. 그렇죠. 여기서도. 좋은 일이면 만나주잖아요. 네. 그래서 좀 좋은 일이 많았으면 나쁜 일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안 좋은 일을 취재하면 괜히 나도 좀 그렇지. 기분이 좀 그래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제 담당 종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야, 이거는 좀 그렇네. 저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인생을. 자, 2014년이 지나고 이제 201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자 세우신 계획들이 다 있을 텐데 다 그런 계획들을 성취하는 2015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스포츠 토크 뉴스 토커도 2014년보다 조금 더 열심히 뛰면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4년의 마지막 뉴스 토커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그가 돌아옵니다. 그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 비행기 탔나? 아니야. 모르겠네요. 저기 어디야 거기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 어디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임종률 선배도 자기 태어나서 거기 처음 가본대요. 원래 다 거의 처음 가보는 거죠. 근데 코타키나발루는 좀 생소하긴 해요. 이름이 좀 생소한데. 거기가 휴양지로 좋다고 듣긴 했는데. 네. 아시아인가? 아니 은근히 자주 나가요. 말레이시아인가 그쪽 아닌가요? 그래요? 예. 네, 우리 인도네시아인가 그쪽일걸요. 우리 팀장이 자주 나가요. 여행을 좋아하셔요. 여행을 좋아하는 건지 가족들하고 자주 가시더라고요. 가족들을 좋아하는 건지. 말레이시아라고 이제 밖에서 박기문 PD가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예. 그럼 멀리 가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말레이시아. 위쪽으로 조금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조심하셔야 돼. 얼마 전에 그 말레이시아 국적의 에어아시아 비행기가 네. 추락해가지고 좀 그 비행기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 한국인들도 지금 3분이 이제 탑승을 그렇죠. 했다고 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다음 주에는 다시 돌아온 임종률 기자의 진행으로 뉴스토커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나?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